구성은 보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켜켜이 구성을 해서 닫으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긴 하는데 딱딱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 딱딱함으로 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 근데 내가 하얗기도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측면에 까만 것들도 있는데 어느 날은 흰색 아이가 프레임을 따르게 쓰고 어떤 날은 까만 아이가 프레임을 따로 써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들로 자기를 본다거나 타인을 보면 훨씬 더 가지수가 많아지고 열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딱 보고 저 사람은 까매 해놓고 계속 까만 걸로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현재 내 앞에는 까만데 저 사람이 뭐 빨갈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고 노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정 정도 갖고 있다면 난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쉽진 않겠지만 계속 갖고 있는 거지. 그런 가능성과 믿음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그 세계로 가려면 그래서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 세계 아닌 주관적인 개념의 이야기, 의지라던가 용기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다면, 예를 들어 아까 하얗거나 까맣거나 이렇게만 존재한다면 하얀 사람으로 돼야지, 까만 사람으로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럭둘럭한 상황으로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변수를 다 이해하고 고려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나 그렇게 좀 넓게 봐야 되지 않냐.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얘기하는 거고, 나를 자유스럽게 하면 할수록 결국 내가 없어져 버리는, 나의 고정성과 나의 정체성을 풀어헤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하면서 디지털화 시키는 거거든. 정체성을. 그러니까 지금의 정체성이 사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켜갖고 나를 얽매이는 거니까 이런 거에 조금 더 풀어헤치고 막 가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는 누구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너는 누구냐 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 또 이쪽 좌측으로 좀 더 가서 자기를 딱딱하게 만드는, 그다음에 딱딱한 뭐가 됐는데 그건 결국 나의 자유스러움을 전부 난도질해서 원래 갖고 있던 걸 다 없애버린 요만한 걸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기 파괴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 될 가능성으로, 이 두 갈래가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철학자들과 현대 문학가들이 글 속에 표현해 놓은 거야. 지금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시간과 켜켜이 쌓아나가는 것들이 딱딱함으로 가는 것이냐, 열림 자세로 가면서 나를 구성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리더십의 문제가 재해석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야. 뭐냐면 아까 했듯이 없어지기, 이 중간 지점에서 스펙트럼으로 봐갖고 이쪽 그 내가 없어지는 카오스 상태까지 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그 결정과 흐름 안에 어떤 방식의 결정이건 간에 그건 내가 하는 결정인 거고, 그랬을 때 내가 결정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거지. 우리의 욕망 자체가 어떤 리더를 만들어낸다.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누구를 뽑아주는 그런 거. 리더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욕망 개념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의 현재 흐르는 욕망이 누군가를 불러낸다는 거지. 그러면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도 거꾸로 나와. 민주적인 리더가 된다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리더가 사람들하고 얼마나 교감하고 공감하고 같이 발 맞춰서 갈 수 있냐. 그럴 때만이 금방 말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며 유지될 것이며 어려운 난간을 뚫고 그나마 조금 더 갈 것이다. 어느 순간 결단을 내리는 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해체 내지는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뭔가를 우연 속에서 결정해 나갈 때조차도 나는 결단하는 거라는 거지. 끊임없이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거면 이거는 해체에 대한 걸로 흐트러뜨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제조와 반대 의미로 보면 끊임없이 다른 의미의 결단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를 제일 많이 강조한 사람이 플라톤이 결단을 한다는 거야. 뜻을 세우고 신념을 갖고 그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지. 플라톤의 그 국가라던가 이런 책의 느낌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 리더로서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간에 그 순간순간 결정하는 과정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생각을 하는지 잘 들으려고 하고 그들과 같이 간다는 의미와 결정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반대는 아니라는 거지.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어떤 태도가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의 하나는 바로 결정이고 결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정이고 결단의 과정에서 태도는 바로 플라톤의 독단주의 스타일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리더의 고뇌 부분이 거기에 동시에 있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지점에 바로 등장하는 그 지점에 바로 자기의 결단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야. 전에는 플라톤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없애려고만 했다면 그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어떤 면의 모습이 그게 꼭 플라톤이다 아니다 이런 거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 인식체계와 우리의 실천체계 안에 있어야 된다. 스스로 결단하는 자세, 그리고 스스로 기획하는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미래 비전을 스스로 간들 건지, 이게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세상에다가 무슨 목소리를 낼 거야. 단독자로 독단주의 스타일로 세상에 던지는 기획력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학교에서 리더를 키우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많은 무슨 점수 내지는
뭐 봉사, 독서, 뭐 체험학습 이런 게 그런 진짜 리더를 키우기 위한 걸로 가고 있는 건지 그 현대 철학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참 그래서 놀라웠는데 선배들 철학자들의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진 여러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그 주제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요소에서 내가 나의 관점으로 갖다 쓸 수 있다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재조합을 해서 막 내놓는 이런 것들을 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디지털 문제고 그래서 내 생각에도 리더십 고민할 때 뭐 니체가 엄청 다 깨트리면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허상들을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내 의지대로 새로 건설하라는 듯이 딱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일 용기 있게 과감하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했던 사람을 보니까 이 플라톤인 거야. 구성이 보수적으로 가면 좋은 의미의 내가 그렸던 좋은 의미의 역사 속에서 우리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세상과 진리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열려 있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틀 자체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폐쇄적인 것들로 만약 진행된다면 거기는 망치가 필요한 거구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겠구나, 거기는. 거꾸로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슬쩍슬쩍 보이는 거지. 뭐 여전히 난 니체가 기존의 틀에서 묶여져 있는 게 필요 없다는 걸로 해서 자유를 줬고, 그 자유를 준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새롭게 건설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서 니체에도 그 다음에 플라톤에게도 기회는 왔다. 그래서 내가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건 바로 그런 거야. 등장이라고 하는 걸 좀 갖고 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용기를 가지고 자기 기획을 하는 힘이 많지 않은 거야.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제일 첫 번째 놀란 거는 사실 뭐 니체의 계보학이나 고고학이나 이런 말을 잘 이해를 처음에 못했어. 이 계보학, 고고학이 뭐야 철학에서.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조금씩 가까이 이해가 간 건지. 계보학이나 고고학 측면에서 니체가 워낙 서류를 많이 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학문 세계에서 그 사람이 자료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니 이제 계보학적으로도 보이고 고고학적으로도 보인 거지.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 알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세계관 내지 역사 아니고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됐구나 하는 걸 이제 그 사람이 보게 된 거야. 이렇게 형성됐구나라는 것은 그게 반드시 옳다는 개념이 무너지는 얘기인 거지. 거기서 더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옳지 않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여태까지 만들어 와진 세계, 진리 이거는 지들이 만든 걸 수 있다. 지들이 유리하고 자기 시대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자기 시대에 적합하다고 하는 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부류한테 훨씬 유리한 걸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세계에 통용되고 유지된 거다. 이렇게 막 가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가니까 거기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로 빗대서 진리도 넣어가지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망치를 든 거지. 첫 번째는. 그 망치 드는 과정의 첫 번째가 중세 천녀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 망치를 든 거지.
중세 천년 신이 만들어준 학문 체계와 진리 체계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망치를 들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양심과 도덕과 이런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됐는데, 그 결과는 바로 독단주의 내지는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절대 진리와 신에 대한 것들로 사람들을 양심과 윤리라는 것과 도덕이라는 걸로 얽매어 놨다. 그래서 알아서 기계 만들었다.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니체가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의 근거를 통해서 진짜 처절한 생각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열어라. 그 길만이 바로 세상과 호흡하는 거고 자기 길을 가는 거고 세상을 여는 거다. 여기서 바로 땅에 있던 생각이, 하늘에 있던 생각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 신의 세계를 파괴하고 절대주의를 파괴하고 구성의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그 분류 속에서 개인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객관주의적인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얘기도 나오고, 니체는 누구한테나 필요하지만 누구한테도 읽혀지지 않는 스타일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읽는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모습에 따라 읽는 게 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해봐. 아유, 해봐.